문자 수를 보니까 거의 다 찬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연배가 그래도 50이 넘으신 분들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어릴 적에 자기와 관련해서도 또는 주변 사람들과 관련해서 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전부터는 그런 얘기를 있었죠. 예전에 고려시대 때 강감천 장군은 참성을 타거나 누구는 그 삼태성을 타거나 심지어 오늘이 8월 15일이니까 생각나는 그 일순 강으로서 생을 내려가셨던 관중선 선생님과 어릴 때 북두칠성과 같은 적이 있다고 해서 응칠이라고 불렸다가 나중에 이름을 중군으로 바꿨다고 이렇게 그만큼 별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었던 거죠. 아주 가까이 있었던 셈인데 그 별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멀어지죠. 어쨌든 가장 가까운 예는 사람이 심지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몸에 나와 있는 점마저 별로 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일상의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지식과 금전이 주지 못하는 그 깊은 무언가의 자존이 서려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이 꼭 촌스럽고 우악스러운 모습만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별자리는 가까이 와 있었어요. 와 있었고 그런 별자리들을 다 쳐다보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같이 자존감 있는 주체로 서면서 만들어낸 마지막 우리 사회의 모습이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 정치를 하는 그분들이 자존감이 충만해야 하거든요. 욕망이 충족된 게 아니라 자존감이 충족된 모습으로 살아들면 좋겠다. 같은 얘기입니다. 어디 그분들이 그러겠습니까?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분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들만큼 덜 착하게 살았습니까? 그분들만큼 덜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다만 오히려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별을 쳐다볼 수 있는 처지에 계신다. 별에 조금 더 가까이 계신다. 저는 그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아까 제가 밤하늘에 있는 별을 그분들을 불러다 같이 쳐다보고 싶다고 했지만 쳐다봐도 멀뚱멀뚱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밤을 하늘 쳐다보면 정말 때로는 저절로 통곡에 가까운 눈물을 할 만큼 맑은 분들이 저는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면에서 논어 얘기를 한 번 더 꺼내서 비유를 드리자면요. 삶이 시간적으로 확장되고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듯 공간적으로 확장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시간적으로도 가장 먼 것, 공간적으로 가장 먼 것이 어쩌면 별일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고 제가 여기 그린 별이라는 것은 사실은 별 아니에요. 왜 별이 아니냐? 실제로는 저 먼 언젠가 그 별이 토해놨던 흔적이에요. 설령 80광년을 옆으로 돌아가서 봤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또 빛이 오는 데는 80광년이 있어요. 제가 보면 별이 아니라 그 별의 빛이에요.
여기 그려진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별이 아니라 별의 빛이에요. 그건 이미 적어도 80년 전에 그 별이 토해놓은 그 별의 흔적이죠. 그 엄청난 과거와 만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한히 넓어진 공간과 만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나면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양을 변화를 시킵니다. 원래 물을 보면은 물은 형태가 없잖아요. 근데 물은 형태가 없지만 둥근 통에 넣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통에 넣으면 네모가 되고, 높은 통에 넣으면 높게 되고, 평평한 통에 넣으면 평평해지죠. 가두어지죠. 가두어지는 틀에 따라서 물은 모양을 다 달리하지만 그 물 꺼내면 물은 다 똑같은 물이거든. 여기 계신 분들은 결국은 다 별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인데, 그 그릇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빛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때로는 소재도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저 형태 없는 하늘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상상력과 마음의 날개와 그런 것이 있죠. 삶이 있고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면 그 사이를 이어주는 그 축을 하나의 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을 두 개로만 쪼개면 벌써 하나의 주머니가 만들어지죠. 삶이라는 바닥과 끝이라는 그 삶이 끝난다는 그 사이에 점을 두 개만 부으면 벌써 무언가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되죠. 살아가는 사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다 자기 나름의 주머니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을 거고, 그 주머니에 따라서 소망이 만들어지겠죠. 그 주머니가 둥근 사람의 소망과 네모난 사람의 소망과 다 다르겠죠. 어쨌든 그런 소망들을 담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를 다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5구절 정도 쓰고 나서 말았던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구절이 저는 그거였어요. 나는 사람입니다. 너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이게 첫 구절이었어요.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가 아니라 사람이 내 옆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또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우리는 다 같이 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리 위에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많은 별이 있다. 누구나에게 있는 별이죠. 그래서 그걸 세 번째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사실 돈보다도 가까이 있는 게 하늘이고, 권력보다 가까이 있는 게 하늘이고, 명예보다 가까이 있는 게 하늘이고, 사실 살아보면 가족보다도 가까이 있는 게 하늘이에요. 형제보다도 가까이 있는 게 하늘이고, 돈이 사라질 때도 하늘은 그대로 있고요. 명예와 권력이 사라질 때도 하늘은 그 자리에 있죠. 가족이 나를 떠나거나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늘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만큼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말하면 이 그림의 뒤를 오늘 한번 봐주셨으면 싶어요. 그림의 상당수는 뒷색이 있습니다. 뒷색이 없는 게 몇 장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뒷색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그림을, 저는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못 그립니다. 좋은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허공에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배경이 되는 도화지가 있든 캔버스가 있든 아니면 갖다가 그 어떤 뭐 박수근 화백이나 이중섭 화백처럼 종이가 있든, 종이에 그 풀 바른 종이가 있든, 은박지 담배 쪽지가 있든 뭔가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쩌면은 서 있는
그 그림의 배경 같은 것이 별 아닐까, 하늘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배경이 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보시고 이거 색감 괜찮네 그랬다면 그 색감은 바탕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제가 칠한 그 색으로부터 나오진 않았어요. 바탕을 뭔 색을 뒀나 해서 사실은 그림이 나와요. 저는 그래요. 그릴 줄 모르니까. 저는 옛날 논어란 글에서 공자가 그림을 그릴 때는 먼저 바탕을 희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소박하다 할 때 소가 흰색이거든. 희게 칠한 다음에 채색을 한다. 또는 모양을 그린다라고 했는데, 그리는 순서의 앞뒤야 기술에 따라서 이랬던 저랬던, 심지어 칠하고 나서 바탕을 긁어내서 색을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건 기법이라고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실 바탕이에요. 하늘이 내 삶의 배경 도화지 같다. 나는 하늘에 그려진 그림 같다. 역으로 보면 하늘은 도화지 같고 나는 거기에 그려진 그림 같고, 내 옆에 있는 것들은 또 다르게 옆에 그려져 있는 또 다른 그림이다. 욕심낼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욕심 못 낼 게 없잖아요. 욕심 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구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저는 사실은 28수는 기도문처럼 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28수다라고 하는 그림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하늘이 배경이라면 그 배경은 나 자신을 무늬로 만드는 배경이지만, 하늘이라는 바탕 위에 나도 그려졌지만 별도 똑같이 나처럼 바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 별과 나도 같은 동급의 생명이 되고 같은 동급의 무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동급의 무늬로서 또 다른 무늬를 볼 수도 있잖아요. 벗으로서. 한편 그 기도문은 벗에 대한 간절한 기도이기도 해요. 별은 숭상의 대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늘이라는 바탕 위에 그려져 있는 나도 무늬, 너도 무늬에서 그 벗이 되고 있는 벗의 무늬, 그 별을 읽으면 내 벗도 보일 수 있는 거죠. 별을 읽는 사람은 가족도 보일 수 있어요. 별은 내가 봐서 그렇지 사실은 별의 빛이라는 걸 빼고 나면은 하늘은 똑같거든. 빛은 어디서 오는지 몰라도 태양이 우리는 빛을 준다고 생각하지만은 태양의 빛도 어디선가 왔겠죠. 그 태양에게 빛을 준 그 빛도 어디선가 왔겠죠. 어쩌면 성경 말씀처럼 태초에 빛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태초에 소재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우리나 별이나 다 텅 비어있는 하늘에 사실상 빛만 빼고 나면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키워보니까 커진 거일 수도 있는데, 키운 것은 우리라는 거죠. 우리 눈이라는 거죠. 저 큰 우주를 생각하면은 별도 먼지예요. 별도 먼지. 무량항하사의 먼지죠. 그 먼지에 색을 주고 빛이 있다고 보고 그걸 더욱 크다고 여겨서 하나의 무늬로 인정해 준 것은 나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거든. 그러면 이미 남이 그렇게 한 것을 따라받아서 저런 28수의 별 했을지 몰라도 나도 그걸 인정하는 순간 어떤 존재를 먼지에서부터 이름 있는 무언가로 바꾸어 준 겁니다. 별도 다 먼지인데 그 먼지 중에서 뽑아가지고 너는 금성해라, 너는 목성해라, 너는 토성해라, 너는 문창성해라, 너는 칠성해라, 너는 삼태성해라 정해준 거란 말이죠. 너는 일단 각성이라 하겠다, 너는 항성이라 하겠다, 너는 저성, 방성, 심성, 위성, 기성 이렇게 이름을 준단 말이죠.
그 이름을 준 것은 줌으로써 그 먼지는 마침내 별이 된 거죠. 여러분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합해서 이름을 부여한 순간 그 별은 먼지에서 일어나 별이 되고,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불러주는 순간 여전히 그 먼지는 별로 남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그냥 쳐다보고 저기 별이 빛나네. 그렇게 되면은 이름 없는 별이고 친근하지 않은 별이면 그 별은 다시 먼지가 돼가고 있는 거죠. 빛이 반짝거리는 먼지가 돼가고 있는 거죠. 마치 반짝거리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라고 하는 말처럼 이제 그렇게 다시 이름을 부여해서 먼지를 별로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만들어진 별을 다시 먼지로 돌리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관계도 내가 어느 분을 일러서 벗이라고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과연 나는 그 어떤 존재, 어떤 먼지에게라도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이름을 불러줄 수 있고, 내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먼지가 다 소중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꽃도 먼지고 별도 먼지고 태양도 먼지고 달도 먼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먼지인데, 내가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먼지가 아니고 생명이 된다는 거죠. 존재가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나의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불러줬을 때 나는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거든요. 내가 나를 불러줬을 때 나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 내가 나를 불러줬을 때 나는 비로소 별이 되었다. 요즘 자신이 자신을 불러주고 있는가? 자신을 불러주는 이름 가운데 별다운 것이 있으며 꽃다운 것이 있으며 생명다운 것이 있는가? 먼지와 같은 이름으로서의 돈으로서 나를 부르지 않았는가? 권력으로서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가? 관계의 이름으로서 나를 부르지 않았는가? 내 이름을 불러 내가 먼저 사람이 되고 꽃이 되고 별이 되고, 내가 또한 다른 이의 이름을 불러서 그가 꽃이 되고 별이 되고 또 사람이 되고, 내가 그렇게 부르는 그 자리, 사람을 부르면서 스스로 그렇게 충만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은 안 불러줬지만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별은 조금은 멀리 있어요. 그러면서 늘 불러보고 싶은 대상이고, 여러분들이 내가 별자리 하나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따지면요, 어느 순간 그래요. 내가 내 이웃 이름 하나 알아서 뭐 하려고. 심지어 더 나오면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내 그 이름도 알아 뭐 하려고. 내 가족의 이름을 알아서 뭐 하려고.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비로소 아까 얘기를 확장하면 벗이 되고 가족이 되고 세상의 동료들이 되고 생명을 같이 나누는 흐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살면서 나는 내 안에서 결을 갖춘 존재가 되고, 그 결을 같이 하는 가족이 나오고, 그 결을 같이 하는 벗이 나오고, 그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결이고, 그렇게 만들어져 온 거다 그죠. 저는 그렇게 만들어져 왔던 그 결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나의 이름을 불러주자.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과거에 누군가가 불렀을지 모르는 어떤 이름을 불러주자. 별의 이름을 불러주자. 내 이름을 불러주기 위한 시작으로서, 배경으로서 그렇게 해서 28수 사실은 그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별을 사실은 그리고 싶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별 찾기.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 나는 어떻게 별이 되었는가? 나에게는 어떻게 별이 숨어 있는가? 내가 이름을 불러준 순간 저 꽃에는 어떤 별이 숨어 있는가? 내가 이름을 불러준 순간 저 바위에는 어떤 별들이 숨어들었는가? 내가 이름을 불러준 순간 저 나무에는, 내가 쓰는 저 그릇에는, 내가 만나는 저 가끔은
욕도 하고 뒷담화도 했던 저 사람 안에는 어떤 별이 있을까? 다시 인사를 바꾸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대는 별이십니다. 그대는 별이 숨어있는 아름다운 이입니다. 저는 꿈같지만 가장 빠른 인류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가장 우악한 방법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78억이 다 인사를 그대는 아름다운 별보다도 아름다운 별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순간 전쟁 다 없어질 거예요. 어렵다 해서 제도와 정치에 의존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몇 천년 역사의 증명이에요. 빨리 질러가서 뭘 만들려고 하면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만 깨치면 단 한 세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될까? 불가능할 거야 라고 믿음으로써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별임을 믿지 못하는 거죠. 모두가 별임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꾀를 내고 제도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 순간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나의 이름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별도 희미해지고 오히려 더 안 되더라는 것을 지금쯤은 우리가 깨달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모두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만들지 말란 뜻도 있겠지만 어쨌든 만들어졌다는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하는 거 그게 좋은 얘기지만 되겠냐고. 일단 되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더 강구를 해보자고. 꾀부리다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 공자도 얘기했고 시다르타도 얘기했어. 자비도 얘기했고 인도 얘기했어. 근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사실은 그 이상의 쉬운 방법이 없는데 그게 인류가 함께 그렇게 한다는 게 이제 인류 숫자가 70몇 억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이고 그 78억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시도할 기회를 인간이 저절로 장만하게 된 시대예요. 과거에 1, 2억이 지구에 살고 있을 때보다도 지금 78억이 살고 있지만 서로가 이름을 불러주면 한꺼번에 이름을 같이 부를 수 있는 장치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과학기술 때문에 우리의 목적의식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운명의 길을 밟아온지도 몰라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소셜 네트워크가 좋고 뭐라고 좋아요. 전 세계와 동시에 그 아름다운 것이 아닌 본능에 충실한 싸이의 춤이 나왔을 때 수십억의 지구인들이 함께 그 사이트를 보고 같이 말춤을 추고 즐거워했었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이 나타난 것은 과학 발전의 우연의 결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모든 우연이 필연의 가면 무도회인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했었던 것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78억이 그렇게 같이 이름을 불러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저는 반증도 된다는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뭐 그거를 강요하거나 그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느낀다고 하고 제가 힘줘서 얘기드리면 저는 그렇게 간절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저는 간절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가장 쉬운 방법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별자리를 친하게 여기고 별에게 이름을 매기고 그 별을 따라 나 안에 찾았어. 내 안에 숨어있는 별을 찾아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순간 내 가족과 벗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그 작은 것이 언젠가 퍼져나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서 전 인류의 모든 지나친 과욕을 태워버릴지 말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한다면은 그러면 그 자리에 뭐 있게 되는 또 하나의 필연이었겠죠. 뭐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름을 한번 불러주자. 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라 중기부터요. 그냥 거칠부였지. 뭐 박황종도 아니고 박거칠부도 아니고 이거칠부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와서 이신이, 박신이, 김신이 한 것이지. 그래서 마치 인디오들의 이름처럼 늑대와 함께 춤을 춰.
그렇게 이름으로만 불리는 사람들이 78억이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의 라임 오렌지에 나오는, 나무에 나오는 그 원주민들처럼 성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성을 남겨놓거나 따져봐야. 저는 그런 어떤 소속감을 벗어나서 내 소속이 있다면 별이다. 비록 어머님 아버님의 몸을 빌고 태어나서 그 고마움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이다.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별이었다. 별로 나서 별로 가졌다. 다시 한번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새롭게 불러줄 수 있죠. 자기 이름 부르기의 일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 속에 담긴 이야기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영화 제목입니다만 늑대와 함께 춤을 주먹 쥐고 일었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아닌 이 그림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이야기도 사실은 긴 이름일 뿐이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이 별에게 무엇을 간곡히 기원하고 싶었다. 그 이야기는 그 별의 이름을 길게 불러준 겁니다. 그 옛날에 유머극장에 나왔던 김수한무, 두루미와 거북이처럼 길게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0자를 써도 그것이 이름인 것이고요. 그 별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고 친근하면 이름이 천자에도 기억을 해요. 아주 거리가 멀면 두자도 까먹어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래서 별을 보면서 저 큰 별에 또 별 자리에 내가 10자 넘는 이름 좀 붙여주면 어떨까?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 이름을 붙이면서 그 별이 제발 내 속에서 일어나기를, 빛나기를 바라는 간곡한 소망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그래 본 겁니다. 동방의 7별을 여기서부터 이제 그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각항저방 신미기의 7별인데요. 첫 별의 그림은 얼핏 보면 어디 그 마야 문명에 나오는 그 눈 그려놓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곤충 그려놓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밑에 굳이 3단의 형상을 그려놓은 것은 자아를 표시하려고 한 거예요. 이 자아로부터 물이 번짐을 좀 이용을 했죠. 그래서 직선으로 쫙 이어지지 않아도 뭔가 두루뭉술하게 이어져서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어져서 하나가 된 것인지 하나 이어졌는데 보니까 두 개인지는 알 수 없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어딘가와 통하고 있는 안테나가 있다. 나에게도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본이 있다. 이 안테나가 없으면은 별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무엇과 어떻게 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엇과도 통할 수 있는 열려있는 어쩌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하는 바가 있다. 안테나가 있다. 그것을 별의 각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각성을 그리면서 예전에 부여시대 때 나라의 이름이 부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자로 써서 부여라고 읽지만 당시의 발음으로 읽으면 부르예요. 부르인데 부르라는 것이 뿌리란 뜻도 돼요. 그런데 푸르다는 뜻도 돼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뿔은 안테나예요. 부르가 사슴이 또 돼요. 특히 이제 쉔부르라 그래서 쉔부르는 흰 사슴이에요. 그래서 흰 사슴을 소중히 그 사람들이 흰색은 빼버리고 사슴을 보면 사슴을 부르라 그랬는데 그래서 고려에서도 부여와 외교를 할 때 사슴이 흰 게 뿌리 좋은 게 잡히면은 부여에 선물을 했어요. 그 신령스러운 동물이라고 했는데 신령스럽다는 게 그 존재 자체가 신령하기보다는 그 안테나가 뛰어나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동물의 뿔이 좋은 것을 칭찬했던 것은 상징적으로 어딘가 통하는 삶의 안테나, 그 안테나를 일단 별과 연결지어서 한번 그려본 것이 각성입니다. 그래서 각성은 뿌리면서 동시에 크게 보면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하늘과 통하고 있는 그 안테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한번 담으려고 해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통하는 것은 원래 통하는 길이 있으니까 되는 거죠. 길이 없는데 될 수는 없으니까요. 어거지이지는 않다는 거죠.
길 따라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지난번에 제가 마치 누가 보면 용오름 같다 그랬는데 용오름이라고 했는데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길이 있으니까 용도 오르겠죠. 용이 있다면.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사이에 서로 다르죠. 가까이에 있으면은 온기가 느껴지고 멀리에 있으면 그 온기는 탈색돼 보이니까요. 음과 양은 따로 있어서 음과 양이 아니라 음과 양은 따로 있어서 음과 양이 아니라 온기가 어디로 쏠렸느냐의 문제거든. 온기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오온이 개공이라 할 때 그 온인데 온이라는 것은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그 온기. 우리말로는 그것을 다시라고 그러는데요. 빛과 다시인데 온기가 빠지면 빛으로 보이는 거고 빛이 감춰지면 온으로 닷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닷은 상대성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은 온으로 보이고 멀리 있는 건 빛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서 내가 바라보면 반대로 보이겠죠. 여기가 따뜻한 온으로 보이고 닷으로 보일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닷을 땅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빛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 마치 그것이 사람의 가슴 배에서부터 머리로 이어져 있는 목 같은 느낌, 목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목항자는 아니지만은 목항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통하는 길, 이어지는 것, 이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가 바라보면 머리는 비치죠. 머리가 바라보면 배가 비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통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했고요. 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저할 때 저, 무슨 저택할 때 저,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집이에요.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빛이 안으로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빛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흡수하는 곳이 집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집은 흡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잠시 머무르는 곳이 되었는데 그런 집은 하숙집이라고 그러죠. 정말로 살아가는 집은 그 어떤 빛도 받아들여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 받아들인 나머지 색이 없어요. 어두워요. 안에는 지극히 어두워요. 어두운데 빛이 없는 건 아니에요. 빛이 다 모였어. 태초의 어둠은 애초에 모든 빛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 없었던 거죠. 빛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있어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로 다 받아들이면은 그게 큰 집인 거죠. 그래서 여기 제목도 그래서 났어요. 우주의 넓은 곳에 거처하라. 가장 큰 집, 가장 큰 집은 빛이 없다. 막 그것이 마치 블랙홀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자리라는 의미인데요. 바른 자리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반 화살표가 서로 다르게 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갈고리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에서 무언가가 있다면 그 모든 자리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딘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이는 것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는 곳이 바른 자리라는 거예요. 바른 자리라는 것은 여기에 있으면 이 자리를 못 지키고 떠나갈 거고 저 자리에 있으면 또 반대로 떠나가겠죠. 두 개의 흐름이 마치 서로 엇갈리듯이 지나가는 그 사이 어디엔가 있는 것. 그러면서 어느 흐름도 다 지나보낼 뿐이지 내가 그 흐름에 올라타고 이동하지는 않는 것. 왜냐하면 나는 내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떤 흐름이 나를 스쳐갈지라도 나는 그 흐름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흐름을 지키고 있는 것. 그래서 내 흐름은 이걸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죠. 보이는 것은 남의 흐름이죠. 그러나 이렇게 남의 흐름을 흘려보낼 수 있고 거기에 부안해동돼서 끌려가지 않는 것이 바른 자리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의미의 집이다. 이런 자리다라는 느낌이고요. 여기는 반대로 이제 마음심을 썼지만은 이것도 또한 이제 그 마음이지만은 아까 이것은 빛을 중심으로 모든 빛이 받아들여진 곳이라면요. 여기는 반대로 모든 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처하는 집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빛을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모든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에너지가 나갈 수 있는 길이게 돼요.
한 편이 끊임없이 모아서 온 우주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러한 느낌 때문에 사람을 일러서 작은 천지, 모든 사물을 작은 천지라고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펴주는 게 없다면 또한 작은 천지라 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는 입이고 하나는 출에 가깝지만은 두 장은 색감이 달라서 하나는 모든 빛을 모으는 것, 하나는 모든 온을 퍼뜨리는 것,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 미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은 뭐 이렇게 힘 좋은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것 같은 초여름 아깨비가 힘주고 있는 것 같은 아깨비가 엮기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자라남입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그만큼의 요 두 가지 연결이죠. 세 개가 연결 수도 있죠. 그만큼 받아들이고 그만큼 내보내고 받아들인 것만큼 내보내고 끊임없이 흘러가고 그러면서도 내 길을 가는 거예요. 풀이 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풀은 하나도 자랄 수가 없죠. 풀은 풀에게 어울리는 길을 가는 거죠. 이 모습을 한자로 드러낸 것이 한자의 공경하다 그럴 때 경자예요. 경이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생명력. 그러한 생명력을 마음 놓고 네가 네답다면은 너가 너 생명답다면 마음껏 발산해라. 마음껏 발산해라. 그 가지고 있는 오늘 세상에 다 털어내라. 다 털어내는 만큼 들어올 거고 백두산을 털어내면 백두산이 들어올 것이고 한라산을 털어내면 한라산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나무젓가락을 털어내면 나무젓가락만큼 들어올 것이고 온 우주를 털어내면 온 우주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담는다는 것은 동시에 다 털어내는 거라는 거죠. 다 담으려면 다 털어내봐라. 그래서 느낌은 마치 카톡 그림에 파란 그 거시기가 불 내뿜으면서 화내고 있는 그 이모티콘 비슷한데요. 그다음에 국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별자리들이 많아요. 별자리들도 많고 그런데 요거는 불균형의 균형이에요. 표준이라는 의미로 그리기는 했는데 살아보면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외부적인 대칭성과 내부적인 비대칭성이다. 내부의 장기는 다 비대칭으로 되어 있다.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갈라보면 비대칭이에요. 근데 외형은 대칭인 경우가 많아요. 대칭이 덜 돼가지고 좀 여건에 의해서 찌부러져서 좌광우도하는 광어와 도다리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내부적 비대칭이 외부적 대칭을 지배한 경우죠. 그런 경우는 왜 그 방향으로 왜 도다리는 그 머리를 꼬리에서 머리를 봤을 때 도다리는 우측에 눈이 있고 광어는 좌측에 눈이 있느냐? 그것은 그의 내장의 비대칭성이 지배하면서 나온 결과물인 거죠. 똑같은 압력에 의해서 다르게 된 거죠. 아무튼 외부적 대칭성과 내부적 비대칭성을 동시에 담아보려고 한 생명 존재로서의 표준감을 담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표준은 비대칭과 대칭의 조화다. 그런 걸 한번 담아보려고 한 거고요. 여기는 이건 그림 보고 그대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를 그리고 싶지 않았어 소를 그린 것도 아니고 곰을 그리고 싶어서 곰을 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북가는 대로 냅둔 거예요. 굳이 형상을 갖출 필요는 없고 이렇게 갖춘 것은 나름대로 어딘가 발이 있고 뼈가 있고 등이 있고 척추가 있고 다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크게 보면 먹을 곳이에요.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다가간다. 그 먹을 것이 뭐냐?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먹을 게 뭐지? 내가 먹을 건 뭐지? 나는 어디로 달려가야지? 아니, 나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지?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 내가 진짜 먹어야 될 밥일까? 내가 헛달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간절함이에요. 그냥 아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선은 이렇게 옆으로 다 그어져 있죠. 28수가 그렇게 기존에 그렇게 그려져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그림은 뒤집어 가지고 180도로 뒤집어서 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여기 요 부분 여기 쭉 돼 있죠. 이걸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그 위에 허가 이렇게 있죠. 그 위에 이제 별은 좀 안 보이 여기 안 보이고 있어요. 위에 곡선은 안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끝까지 해서 허석인데 어쨌든 하나하나가 이어져 있는 짝짝이 있는 길목이에요. 그리고 이 길목들이 사실은 삶의 한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려놓으니까 어떤 분은 뭐 새우 승천하냐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각각의 마디마디, 그래서 마디마디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왜 저 색 썼을까? 제가 여기서 저쪽 가서 말씀드릴 건데, 사람에게는 눈이, 우리 깨구리 보면서 눈을 반 감는다고 하죠. 한꺼풀 감고 다음에 한꺼풀, 두 꺼풀이라고 그러죠. 한꺼풀만 감으면은 보기는 그대로 보면서 물이 안 들어간다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두 꺼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이렇게 반만 감으면은 빛은 들어와요. 형상은 들어오지 않아요. 형상은 들어오지 않지만 빛은 들어와요. 그 빛은 내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색이 좀 어두워져요. 바깥에 같은 여건이라고 봤을 때, 같은 빛이 있을 때도 눈을 반만 감았을 때, 감는 정도도 동일할 때, 젊을 때는 앞이 환해요.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들면 조금 탁해져요. 탁하다기보다 어두워져요. 아무튼 그런 눈이 있고, 그러다가 눈을 아래 눈꺼풀까지 감아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형상도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고 거기서 차단이 되죠. 마침내 세계가 달라지죠. 이게 우리가 산 사람이 눈을 감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기절을 하거나 죽어가거나 넌 죽어봤냐고 그러면은 예라고 할게요. 반 죽어봤다고 할게요. 죽어가거나 사람이 기절을 할 때 눈을 감는 방식은 달라요. 그때는 안꺼풀이 먼저 감겨요. 그 다음에 바깥꺼풀이 감겨요. 형상이 먼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먼저 사라지고 형상이 사라져요. 빛이 먼저 사라지고 그다음 형상이 사라져요. 그때 빛이 먼저 사라지고 형상이 사라지는, 빛이 사라지는 최초 완전 사라지기 전 단계에 보이는 빛이 있을 수 있죠. 형상 안에 잠재되어 있는 빛만, 즉 형상, 그 형상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형상만 남았을 때 그 형상의 빛, 그 형상과 나를 제외한 빛은 사라지고 그 형상의 빛이 형상이 아닌 빛으로 다가와요. 그럴 때 그 빛은 온기가 없는 빛으로 다가와요. 근데 그 빛은 이따 뒤에 가면 한번 제가 이런 느낌으로 그렸습니다 할 텐데, 여기도 그 색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단계마다. 그래서 빛으로 형상이 남긴 빛, 빛이 남긴 빛, 즉 살아있는 이가 첫 눈꺼풀을 감았을 때의 빛, 세상을 그만두는 이가 안꺼풀을 처음 감았을 때 빛이 계속 반복되고, 제 나름은 그렇게 그렸어요. 이것도 사실은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이 빛의 종합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빛을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그냥 감고 눈을 가만히 있으면 이 형상들이 사라져요. 제가 별에 굳이 이걸 그리긴 했지만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이것이 다 섞여서 보여요. 약간은 얼렁덜렁하게. 근데 눈을 조금만 굴리면요, 어느 순간 이 색에다가 어느 순간 이 색에다가 어느 순간 이 색이에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분리를 해놔본 거예요. 그 분리해놓고 그 가운데에 이 위성이라는, 이것이 함부로 만나는 것도 위험하고 함부로 갈라지는 것도 위험하고 갈라져서 만나지 않는 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험할 위자기도 하지만은 꼭 위험할 위자가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위라고 하는 발음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모든 만남은 안정을 흔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한 빛을 오래 볼 수가 없어요. 이 빛이 갖다 쏠려 다녀요. 이것이 쏠리지 않고 다 한꺼번에 보이면은 안정된 거죠.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이 쏠려 있는 것을 상상하고 그 쏠리지 않은 것을 그리워하는, 쏠리지 않음을 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담아본 겁니다. 이건 뭐 진짜 집같이 그렸는데요. 밑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강산처럼 그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 떠 있는 집 같기도 하고요. 이 모습은 너무 좀 집 같은 형태를 좀 취해놔서 그러긴 한데, 이거는 청각이야. 귀에서 들리는 걸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귀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게 들려요. 들리는 걸 그려놨어요. 요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삐라고 하는 것인데요. 빛이라고 하고 그 벽이라고도 이제 한자로 있죠. 삐라고 하는 건데, 우리 경주에 가면은 비도동이라는 데가 있죠. 빛의 터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한자로 그냥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음차가 들어가 비도가 되는데, 지금은 왜 비도가 되는지도 안 풀고 있죠. 우리 강릉에 가면은 강릉 시내를 벗어나서, 지금은 강릉 시내를 통해서 안목을 통해 가지고 또는 뭐 그 밑에 그 강문을 통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경포호를 통해 가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국도 비슷하게 시내를 벗어나다 보면은 즈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즈무라고 하는데 그냥 즈예요, 무예요. 한국말 지명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거든요. 뭔가 음차되어 있는 건데, 즈무가 옛 몽고말이나 옛 만주어를 보면은 활이에요. 그래서 활을 잘 쏘는 사람도 즈무라고 해요. 그래서 몽고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제베라고 부르고, 또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우리는 추모라고도 불렀어요. 그 주몽이라는 이름도 주모라고 불렀는데, 주모도 즈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활터가 있던 자리였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인데, 그렇게 이름이 있듯이 경주에도 비도 같은 것이 원래 칠성자리에 응한 곳을 비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천문대라고 부르지만은, 첨성대라고 부르지만, 별을 살피는 대라고 그러지만, 처음부터 이름이 첨성대였을까요? 우리말 이름이 있었겠죠. 첨성대가 있는 동네 이름이 비도예요. 우리가 이제 체크무늬만 있으면 버버리 아니어도 다 버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버버리가 대명사가 되잖아요. 심지어 낭방이 아니어도 그 비슷하게 낭방이 처음 만들어 유행시킨 옷은 다 남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도가 아니라 사실은 비도를 그린 거예요. 빛을 향하는 대를 그린 거예요. 소도는 약속의 대예요.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약속의 대예요. 근데 비도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선언의 대예요.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얘들을 보면은 부도와 소도에 해당해요. 여기는 7개의 지금 이제 회전도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지금 5천과 그러니까 5천과 28수 사방에 28수가 맞물려 돌아가는 4개의 하늘, 4개의 운행체, 그리고 나머지 그 4개를 담고 있으면서 또 돌아가는 5개의 우주 회전, 그 5개의 회전과 2개의 회전을 합해서 그러면 혼천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5천만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여기서는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5천입니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5천이에요. 이거 막 그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게, 이것도 5천이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요. 보는 각도, 우리가 볼 적에 우주가 돌아가는, 회전하는 것은 여기 하나, 둘, 셋, 그다음 넷, 다섯 개예요. 이렇게 실제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게 혼천이에요. 혼천이를 이거는 옆에서 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 멀리 돌아가가지고 이 우주가 회전되는 것보다 더 동쪽으로 가서 옆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위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본 거예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참 쉽지 않고,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설명하자면 그래서 그래, 부전치고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았어요. 이거는 크게 보면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가운데
온기가 하나 모여 있어요. 온기에 뚝을 치고 온기가 하나 모여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쪽 하나로는 조금 탈색된 빛과 조금 덜 탈색된 다른 은하가 지나가요. 마음에도 그런 은하가 있겠죠. 어느 순간 마치 그 TV에서 뭐 착한 애 나와가지고 이거 하자 그러고 나쁜 애가 이런 거 왜 그러고 꼬시는 뭐 그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따라가는 그런 어떤 그 코미디 프로그램처럼 양쪽이 있어요. 그 양쪽이 터지지 않고 균일하게 있으면서 내 땅이 지켜지는 거예요. 흐름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것 중에 하나만 무너지면 내 땅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없는 거죠. 내 별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수만큼 쏠려 들어가는 엄청나게 강하게 쏠려 들어가는 그 빛 속에 양 운하의 뚝 자기 또 다른 어떤 자기 안에 자기를 영향 미치는 여기 안에 안테나가 있겠죠. 이렇게 통하는 이렇게 용오름이 있겠죠. 근데 그 안에 내 자리 하나 있는 거예요. 쏠려 들어가지 않고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빛이 나를 통과하면서 이 빛이 계속 모이고 있는 거예요. 저 새까만 블랙홀까지 모이고 있는데 나는 껐다없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하는 이것과 이것 둘 중에 하나의 흐름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안테나를 이쪽 저쪽으로 딱 꽂혀서 딱 잡고 흐름을 딱 잡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는 흐름 속에 빛의 흐름 속에 온기 한 점이 버티고 있으나 사실은 튼튼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래요. 날아가는데 규칙이 없죠, 애들이. 어떻게 보면 비행기 같기도 하고. 제가 새를 별로 안 타보고 비행기를 많이 타봐서 그런가 봐요. 근데 어쨌든 날아가는데 규칙이 없는데 그 날아가는 새 앞에 있는 건 다 달라요. 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바탕을 잡고 봐야 된다. 그 앞에 있는 빛, 그가 빠져나가는 빛, 뒤에 그래서 있는 이 빛들을 다 달라요. 이거는 각각의 처지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한 층, 두 층, 또 여기 세 층 이렇게 돼 있는 각각이 각계 다른 방향이든 한 방향이든 날고 있는 것 같지만 각각의 하늘은 따로 있어요. 저 하늘의 가족들을 이룬 7마리 새가 철새가 날아가고 있어도 그 7마리에게 있는 하늘은 다 달라요. 왜? 생명은 평등하니까. 때를 지어서 가족처럼 날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빛나고 있는 별은 다 달라요. 그래서 각각은 자유롭게 다른 별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그 저기 위 있죠. 위험하다 위하고 같은 거예요. 저것이 섞이면은 누구는 이렇게 섞여서 가고 누구는 저렇게 섞여서 가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것이 그 루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름이 사실 거의 같은 이름이고 높낮이만 다른 이름인데 원래는 한자로 되면서 어느 것은 위험할 위자가 붙고 이건 누자가 붙었지만은 사실 뜻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눈 감으면 얼른얼른하는 빛이 다 다르듯이 그 얼른얼른한 빛이 섞이고 말고 하는 것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온기와 빛의 작용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누구는 눈 감았을 때 보이는 새 모두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두가 같을 수 있는 기본적인 빛의 뿌리는 같을지라도 그것이 섞이면 그림은 다 달라요. 각자는 자기의 하늘을 날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제가 지난번에 길게 설명을 드려갔고요. 이 부분은 삶과 죽음입니다. 제 느낌의 삶과 죽음. 뭐 제가 이렇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 나름의 생각이고 제 나름의 느낌이고 제 나름의 경험이니까요. 사람이 일단 눈 감잖아요. 빛 앞에 눈 감으면 요 중에 하나예요. 요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저 빛하고 다 색깔이 다 있죠. 여기에. 저기 있던 빛이 여기 다 있죠.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한 방향을 향할 때가 있어요. 이 빛은 빛을 먼저 놔버리고 형상을 남겼을 때 형상이 내뿜는 빛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건 아시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실 거예요. 이 빛을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날. 내 앞에 비치는 빛이 이 빛일 때 그때 준비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이게 그런 거죠. 엄밀히 보면 빛만 있는 거죠.
온이 없는 거죠. 닷이 없는 거죠. 근데 어딘가에 닷이 섞여 있어요. 어딘가에 닷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썼어요. 마음으로 이 닷이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기를, 부질없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기를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 보면은 전부 빛만 남고 형상 닷의 빛의 느낌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섞여 있어요. 이 섞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탈출이라 그럴까요? 몸을 넘어서는 탈출이라 그럴까요? 요거는 또 사람을 그리면 꼭 사람과 연결되죠. 역시 두 개의, 여기서는 근데 크게 비슷해요. 두 개의 빛이 있고 그 빛 사이로 닷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닷이. 그래서 여기 색감도 아까 그 색감과 같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굳이 이렇게 푸른 덩어리 하나 넣어놓은 것도 뭐 그런 의미고요. 요거 전부 비슷한 의미예요. 요거는 이제 빛으로만 보이는 쪽, 닷으로만 보이는 쪽에서 중앙에 중심이 잡혔을 때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요. 짧게 해야지. 닷이 스며들지 못하고 빛만 존재하는 공간, 그걸 하늘 우물이라고 불러요. 하늘의 우물이란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빛만 있는 곳이,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떨어버리고 순수한 빛만 담겨 있는 곳. 저는 이것이 어쩌면 생명의 근원, 아까 가장 어둡게 그렸던 것에 가까이서 본 모습. 블랙홀은 가까이 가면 블랙이 아니다. 블랙홀은 멀리서 봐서 블랙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근본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에너지가 제거된, 어쩌면 이것을 벗어나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결합이 돼서 사방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순수한 빛으로부터 나오는 순간 경계를, 저는 여기서는 엄격하게 그려놨지만 여기에 어느 하나는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 저의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써놨는데 그건 나중에 풀 수 있으면 하든가, 일단 그 뜻을 바로 읽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여기서 순수한 빛으로부터 나오는 그 순간 어디선가 결합해 오는 생명의 씨앗들과 결합돼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빛도 아니고 온기도 아닌 그 결합된 모습으로서의 생명력이 발산되고 있는 하늘 우물을 그려놓은 느낌이고요. 여기는 약간 부적 같죠. 금줄을 친 것처럼. 지난번 여기는 조금 길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예. 여기는 지난번에 풀어놓은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아까 위, 루, 유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이 이제 아까는 빛을 중심으로 했죠. 에너지를 중심으로 표현해 본 거죠.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건 다 에너지를 중심으로 표현해 본 거고, 에너지가 받아들여지고 에너지가 이렇게 균형을 잡았을 때의 모습이고, 그 에너지가 가장 원활하게 태초적 에너지로 있는 모습을 난방을 나누는 이렇게 불새처럼 그려본 거고요. 여기 에너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닷의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것 속에서도 무언가가 빛이 거꾸로 멀어지면서 생기는 에너지 작용. 좀 어려운 부분이 설명이, 제가 좀 말을 딱 끊어서 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다 그려본 거고요. 나머지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길을 많이 했네요. 요 정도만 하고 오늘 정리 좀 할까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네, 줄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